자, 김문수 전 장관 대선 후보자 시설에 이제 파파미로 유명했는데요. 파파 별명을 가진 후보가 또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파파미는 아니고요. 요즘 파파비, 그러니까 그 파도 비리가 나온다고 해서 파파비라는 또 별명을 이제 네티즌들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자산, 채무관계, 전세자금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는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김민석 후보자 순자산 변동 내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저게 마이너스 5억 8,095만 원. 현재는 2억 1,504만 원입니다. 그럼 5년 사이에 지금 거의 7억에서 8억 가까이가 증가한 건데 우선 이거부터 순자산부터 얘기해볼게요. 이제 대변인님 잘 아시니까 오늘 대변인님한테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2020년부터 저 이후 변화가 참 의아합니다. 5억 8천만 원 마이너스인데 이게 불과 한 6년 만인가요? 이게 증가하면서 총 7억 9천, 그러니까 거의 8억이 늘어나요. 근데 그 국회의원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1억 한 5,900인가 7천 돼요. 그러면 1억 6천인데 이거를 5년 동안 꼬박 모아도요. 한 5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나머지 지금 차이가 나는 금액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게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그 본인 추징금 있지 않습니까? 추징금도 이 기간 동안 다 내요. 그러니까 추징금까지 포함하면 6억이 넘는 겁니다. 일부 내고 안 됐던 거 한꺼번에 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총 13억이 지출이 있는 건데 수익은 5억 조금 넘는다. 네. 그럼 나머지 그러면 한 7억은 어디서 왔느냐? 한 7, 8억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의아한 게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내는 그 헌금을 말하는데 거기서 헌금을 2억을 냈다 그래요. 자, 2억은 헌금 냈다. 그 교회 다니신 분, 독실한 신자분들 아시겠지만 헌금은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 독실하게 정말 자기가 양심적으로 11조 냈다 그러면 소득이 20억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2억을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양심적으로 11조에 따르면 20억의 소득이 왔다는 건데 20억 소득이 어디서 왔느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지금 아까 말한 13억 지출이 있고 5억이 소득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조의금 소득과 그 다음에 그 강연료 소득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기타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럼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재산 소득 그 재산 내역 그 신고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타 소득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의금 소득이 뭐예요? 왔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강연도 했다 그러면 강연했으면 언제 어디서 뭐 대학 갔다든가 기업에 갔다든가 무슨 학회에 갔다든가 등등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 아빠 찬스 문제 그리고 아들의 학비 문제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처가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할 때 전처를 지금 우리가 부르려고 하고 있는 게 네. 전처가 만약에 정말로 아들 고등학교 학비와 대학 학비를 다 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한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절반 정도로 합니다. 그렇죠. 규칙 사회가 누구한테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아마 그런 합의서를 썼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합의대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돈을 줬다 그러면 그 합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받은 은행 계좌가 있을 건데 그거를 전 부인이 공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부담이 좀 덜고 해명도 가능할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전 부인이 부담했다? 세상에 한 학기에 수천만 원 하는 고등학교 학비 그리고 1년에 1억이 넘는 학비 그거를 전 부인이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진짜 전 부인이 다 떠넘겼다면 그거는 배드파파죠. 요즘에 이혼하고 양육비 안 주면 배드파파를 해가지고 이런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본인 칭화대학교 학위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본인이 이제 학위 논란도 있는 거예요. 학위는 있죠. 본인이 그러니까 조민과 비슷해요. 지금 조민도 왜 자기 학위까지 고대부터 해가지고 부산 의대학교 전부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칭화대 그거는요. 본인이 최고위원 시절 때 칭화대를 다녔다고 해요. 석사학위 과정인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한다고 아예 영등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아예 상주를 해요. 선거 뭐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선거한 기간 동안 주말에 어디 못 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경선에서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칭화대에서 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칭화대에서 다니던 학위 수료 기간에 최고위원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선거도 뛰었다. 그런데 학위가 나왔다. 정말로 다닌 건지 대리인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다니지 않고 학위만 어떻게 준 건지
중국 정부의 특별한 관리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 문제, 출처가 안 맞는 거, 출처와 소득이 안 맞는 거, 그 지출과 소득이 안 맞는 거, 그러면 아빠 찬스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 학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국 더하기 조민 더하기 송영길 더하기 하면 김민석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민주당 패널분이 나오셨을 때 충분히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액장학금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일축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논란이 어쨌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채무 관계도 있잖아요. 지금 네네. 지인과 채무 관계 그것도 저희가 좀 표로 정리해봤는데 우선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채무 관계 정리 그 의혹을 보면은 지금 이자 내역을 일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원래 증거 관련해가지고 70 몇 건인가요? 그걸 요청했는데 지금 어제 듣기로는 2건밖에 제출을 뭐 안 했다라고 하는데 74건 중에서 네. 9건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있는 거는 2건이고 나머지 7건은 답변 하나만 한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4건 중에서 2건만 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대출이라면 이자도 냈어야 될 텐데 이자 내역 공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빌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상거래로 감지하기 때문에 그 출처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상거래 감지를 어떻게 보면 흐름을 추적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맞추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지금 24일 앞두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날짜가 나오기도 전에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 지인에게 빌린 돈을 안 갚다가 갑자기 갚은 겁니다. 그러면 저 돈은 또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게 지금 뭐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지만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전처 아까 얘기하셨어요. 전처도 그 학비를 부담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그런데 전처도 소득세가 딱히 그렇게 그렇죠. 안 소득이 나왔다고 많지가 않아요.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강모 씨입니다. 강신성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김민석 후보랑 굉장히 특수한 관계예요. 김민석 후보가 정치자금법 이제 위반으로 해서 2번 처벌받거든요. 그때 불법 정치자금으로 총 9억 넘는 추징금을 받았어요. 그때 이 강신성 씨가 김민석 후보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매달 450만 원을 송금을 했고 그게 전부 다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유죄가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추징금도 받고 유죄, 벌금도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행도 따로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 강신성 씨와 김민석 후보가 계속 그 이후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2014년에 민주당이 이제 민주연합으로 바뀌면서 민주당의 당명이 비어요. 주인이 없는 당이 되죠. 그때 그 강신성 씨가 그 민주당 당명을 가져와서 본인이 당 대표로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바로 이 김민석 후보가 그 당의 대표가 돼요. 계속 네. 특수한 관계 이어왔죠. 그러고 나서 2018년 의문의 1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강신성 씨가 총 8명,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9명인데요. 8명을 같은 날 전부 다 동시에 김민석 후보한테 1,000만 원씩 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게- 전국 다니는데 어떻게 하루 그렇죠. 만에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황당한 빌려요? 게 뭐냐면 정읍도 갔다가 수도권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 이 8명은 어떻게 김민석 후보가 무슨 분실술도 안 쓰는 것도 아닐 건데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했겠느냐. 따라서 이거는 강신성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9천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다 주면 아까 FIU 거기서 경고등이 뜨기 때문에 이 8명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그 차용증을 허위로 쓰고 사실상 이 강신성 씨가 9천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이 채용증을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는 강신성 씨 회사의 직원도 있어요. 이 직원은 1,000만 원이면 이자가 2.5%면 1년에 25만 원 이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전부 다 9명이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만약 그걸 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자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긴 했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는 또 공개 안 합니다. 김민석 후보도 이자 냈다는 계좌도 공개 안 해요. 그 25만 원 만나서 줬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김민석 후보한테 후원금을 5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40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이 채무자들은 이 채권자들은 김민석 후보한테 1,000만 원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이자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도 500만 원을 더 주고 400만 원을 더 주는 이런 정황을 보면은 애당초 이거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 이제 상환을 독촉할 의사가 없었고 김민석 후보도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어쨌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혹이 정말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신성 씨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증인 채택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받아줄까요?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면 이거 시민단체 고발하면요, 이 사람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인사청문 나와서 솔직하게 밝히는 게 더 낫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둘러싼 그 금전 관련 의혹 지금 또 있는데 모친이 소유한 빌라가 또 터졌잖아요, 대변인님. 네네. 그러니까 그 과거 김 후보자가 참여한 사단법인 임원을 맡았던 인사가 전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지 위장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뭐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 이게 내용은 뭐냐면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한강빌라라는 목동에 있는 한강빌라라는 이제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를 전세를 줍니다. 그게 누구냐? 전세를 이제 들어온 사람 누구냐? 김민석 후보 지역구에 있던 건설업자예요. 이 건설업자가 김민석 후보 모친이 한강빌라에 들어갔는데 그때 낸 전세금이 2억입니다.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2달 뒤에 본인의 김민석 후보의 배우자가 다시 그 집에 전세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전세 이제 세입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그 세입자한테 2억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전세 보증금. 근데 문제가 뭐냐? 이 2억을 돌려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세 계약을 빙자해가지고 네. 사실상 현금을 수수한 게 아니겠느냐, 즉 불법 정착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2억을 돌려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따지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뭐 의원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들으신 거? 아니 오늘 네. 그 이외에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파파비가 아니라 까도 비가 계속 나온다고 파파비. 네. 까까비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까비.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정황상 스폰서 정치인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게 뭐 충분히 그 설명이 되는 그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렇게 돈 봉투를 돌렸는데 거기 뒤에 이제 비용을 또 누가 대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민주당에 있는 그 86세대가 이 김민석 의원이 86세대 원조거든요. 네. 그 95년도에 그 15대 총선 당시에 30대로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때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기업인이라든가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사법부의 단죄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86세대 정치인들 중에.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또 낭인이 신세가 될 때 국회의원이 아닐 때 보면 외국 나가 생활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외국 나가서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엄청 들어요. 꽤 들죠. 네. 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비용을 조달했는지 좀 사실 의심 가는 대목이 많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한 달에 세비를 받으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1,000만 원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네. 저도 애새 키우면서 해보니까 빠듯하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모았다는 게 정말 매직 같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늘 좀 뭔가 이 검은 돈과 함께 정치를 해온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거죠. 교회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방이어라고 있어요. 오방이요. 네, 뭔가 다섯 개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 이 맞아요. 말인데 그걸로 이제 나눠 그걸로 먹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가 기적을 발휘해서 먹여 살렸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그런 건 비슷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에 몇 배가 되는 2.5배, 3배가 되는 지출이 있었다? 이거는 오방이어의 버금가는 그런 기적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 나오는 말이 이거 스폰이 있는 거다. 스폰 정치인이다. 이렇게 스폰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간다? 국무총리 산하에 감찰 조직이 있어요. 공무원들 감찰하는 비감찰하는 조직인데 그 감찰 나가면 공무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네 국무총리, 너네 상사부터 감찰을 먼저 해.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사태 때 비교해보면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의혹만 있다고 임명하지 않으면 안 좋은 선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그때 어땠냐면 조국 전 대표를 임명하기 직전에 그때가 49% 정도 지지였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데 임명하고 나서 45%였는데 나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만에
사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권 지지율이 39%가 떨어져요. 거의 12%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보는 참모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손절하고 현재 어떤 정권 지지율을 유지하자라고 선택을 할 건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뭐 돈이나 그다음에 뭐 흐름 추적 이런 건 이제 다뤘었는데 그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을 다뤘을 때 계속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확인이 이제 될 때까지 이제 저는 이걸 다루지 않았는데 의혹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혹이니까 그 노부부 투소 사건 아시죠? 그게 댓글에 저희 일터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김민석 후보자는 당연히 아니다. 이거는 뭐 찌라시다. 정말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김민석 후보가 이제 본인이 소명한 거는 봤어요. 본인이 얘기한 게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그 노 부부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을 때 내가 김민석 의원한테 잘 얘기할게 라는 명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노 부부가 김민석 후보한테 뭔가 민원을 넣었는데 김민석 후보는 그걸 잘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끝났었는데 이 노 부부가 이제 돈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일이 해결됐으면은 돈이 넘어가는 건데 이게 해결 안 되면 내 돈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이 노 부부가 압박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게 김민석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장이죠, 네. 김민석 후보가 그 증거를 내세운 게 뭐냐면 그때 노 부부한테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가 계속 민원을 청탁하고 민원을 독촉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 부부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옆에 있던 보좌관에 녹취까지 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김민석 후보의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돈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이제 본인은 하는데 뭐 해명을 본인이 그렇게 해명한 거고 그 당시에 수사관도 검찰도 안 받은 걸 어느 정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무혐의로 그때 김민석 후보가 그때 풀려났었죠. 그러니까 무혐의로 밀고 가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이건 무혐의 밀고 가는데 이상하긴 해요. 실제로 그 노 부부가 김민석 의원한테 아무런 어떤 그 얘기도 없이 또는 어떤 희망적인 답변이라든가 그런 거 듣지 않고 그냥 제3자한테 돈을 받았을 거다. 글쎄요. 어느 정도는 신호가 있을 거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전달하겠다 하면서 받아서 실제 좀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사자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실체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2008년에 이제 언론 보도로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좀 재점화되는 것 같습니다.